이번 강의는 행위 중에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번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 원래 건축물의 용도는 28개가 있어요. 단독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독주택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장례식장까지 28개인데 다 외우지는 마세요.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잘하는 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요. 이때 28가지의 경우 중에서 이걸 시설군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9개의 시설군이 돼요. 그럼 이 9개의 시설군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험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웬만한 건 암기하라 소리 안 하죠. 근데 이거는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것을 갖다 교재에 보면 시설군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해서 9호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갖다 설명했느냐? 제일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 자, 산, 전, 문, 영, 육. 자, 이거는 차문자를 썼습니다. 근, 거, 이것도 차문자 썼어요. 그 밖의 시설. 그래서 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산, 전문, 영육, 근거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밖의 시설, 기타 시설로서 여기 볼 수 있는데, 이거는요, 동식물 관련 시설. 제가 앞서 강의 때 동식물 관련 시설은 뭐가 있더라 했어요? 동물원, 식물원 얘기하는 게 아니랬습니다. 축사, 퇴비사, 잠실 같은 경우로서 가져가는 걸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요. 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럴 때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래 들을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그래서 내림차수는 신고요. 올림차수는 허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긴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폐차장, 세차장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업 등 시설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이란 말은 어떤 공장 같은 걸 얘기했지만 저희들끼리 연상을 할 때 산 그냥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냐면 산에는 묘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가 쓰리고 공창이면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 치르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 중에서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위험물 관련 시설이 있고 이게 분묘 쓰레기였는데 이게 바뀌었죠. 뭐로다 자원순환시설로 자원순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로 바뀌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자가 위가 공창이 되면 자 창자가 빵꾸 났다는 얘기겠죠. 자 표현을 빵꾸 났는데 공장 창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묘지로 운반해서 운수시설입니다. 장례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시설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전기. 그래서 우리가 전기통신입니다. 전기인데 그 발전시설 갖다 했는데요. 여기는 방송통신에서 자 우리가 왔을 때 방전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발전시설 우리가 왔을 때 전기는 그냥 발전기를 내두면 방전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 발전시설.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이 있어요. 문화집회시설은 문종에 낙관이 있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관 찍어주면 돈 주는 거죠. 떼거리처럼 모여요. 모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이게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영업시설입니다. 영업시설은 세일즈맨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시설은 판매가 운명이요, 숙명이요,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판매시설이고 요것이 운동시설. 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죠. 그 다음 숙박시설. 그 다음에 이게 고시원이란 말인데 이게 뭐로다 바뀌었어요?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죠. 그렇게 돼서 이거는 2종짜리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조금 전에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이 500점부터 넘으면 숙박시설이고 500점부터 미만이면 2종 건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교육연구시설이 있어요. 자, 교육연구시설인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요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육시설이 있구나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은 1종이 있겠고 2종이 있습니다. 근생은요. 다음 주거 업무시설은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독 공동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고 교정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 지금부터 설명해 주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다가 신축했어요. 뭐 하려고 신축했느냐? 갈빗집을 하려고. 그럼 갈빗집은 뭐에 해당할 것이냐? 자, 이 사람이 이걸 갖다 1000제곱미터의 바닥면 1000제곱미터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딴다. 그러면 시흥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건축 허가를. 이거는 건축 허가. 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집을 갖다 졌습니다. 건축 허가에서 집을 졌다는 게 사용 승인했어요. 그러면 여기 갈빗집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 요거는요.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 해당합니다. 왜? 갈비 뜯으면서 안주, 술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일반 음식이니까 2종 근생에 속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2종 근생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비집이 안 돼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단란주점으로 바꿨어. 단란주점으로. 그럼 단란주점은 어디 속하느냐? 15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하는데 일반 음식점은 규모랑 상관없습니다. 얘는 규모랑 상관이 없고 얘는 150제곱미터를 기점하는데 여기 보면 1000제곱미터 다 단란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시설이 되면 위락시설이 돼요. 위락시설 되면 어디가 됐냐? 여기 문화집회시설이 된 거예요. 문화집회시설. 그러면 바로 요 사람이 여기서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위로 올라갔죠? 어디가? 문화집회시설로서. 자, 문화집회시설은 여기로 가져왔죠. 위락시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로 올라갔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럼 뭐 받도록 돼 있어요? 시흥시장한테 가서 허가 받는 겁니다. 이거는 허가. 허가 받을 때 1000제곱미터를 갖다 뜯어 고쳤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설계가. 그 다음에 가서 요 자체가 왜냐면 500제곱미터에서부터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설계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뜯어 고쳤으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단란주점 하다가 단란주점이 안 돼.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상점으로서 판매시설 상점을 바꿉니다. 그럼 판매시설은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영업시설로 되겠죠. 그럼 이거는 영업시설이 됩니다. 그럼 이 영업시설이 되니까 다시 어디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시흥시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는 설계는 필요 없습니다. 왜? 허가 대상만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설계는 필요 없고 1000제곱미터를 뜯어오기 때문에 사용 승인은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이 판매시설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고시원으로 바꿨습니다. 고시원. 옛날에 같으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이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고시원이라 쓰지 않고 되게 다중생활시설인데 얘는 어디 속하느냐? 여기 속하죠. 역시 같은 영업시설군이네요. 자, 영업시설군. 그 같은 시설군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오는데 여기 있는 이 판매시설에서 이쪽으로 다 가져가니까 숙박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시설? 숙박시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대장에서 판매시설에서 숙박시설로 고쳐주세요 하고 대장 변경, 대장상 기재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여기는 허가나 신고했으면 직권으로서 대장을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대장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구나. 이걸 갖다 용도 변경 허가와 신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적 개념이 되는 건데 요 내용을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거기에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사용승인 설계를 준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사용승인 100점부터 이상이면 다 사용승인 받아 허가나 신고 대상이나 다만 설계는 허가 대상만인데 500점부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중에서 전면 적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면 적용한다. 그럼 건축법 자체에 대한 사항을 갖다 보면 자 이게 건축법이죠. 그럼 건축법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의 1순위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축물에 건축할 때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 적용 지역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 있겠고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의해서도 전면 적용받는 데 있어요. 개발할 수 있는 곳, 즉 개발하는 용도가 바로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 자, 전면 적용받아요. 그러면 우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받는 곳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곳은 어디냐? 개발을 전제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은 건축법이 전면 적용받지 않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관리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전면 적용받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이런 경우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서 건축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건축하겠다는 건축법 자체에는 도시지역은 전면 적용받아요. 그럼 도시적 밖은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 중에 여기에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계획 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적용받는 거예요. 이거는 적용을. 이 지역은. 또 우리가 보면 이 관리지역 안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뭐가 있으냐. 자, 뭐가 있냐면 동이란 데도 있고 읍이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정구역이. 자, 여기 보니까 행정구역이 동, 읍이면 전면 적용받습니다. 동이라든가 읍이 있다면 전면 적용받는 거예요. 다만 동, 읍 중에 섬이면 인구가 500명 이상이면 전면 적용받는 겁니다. 그 전면 적용받는 거 외의 지역은 그러면 일부가 적용받겠죠. 그 일부 적용받는 거 하나 뭐뭐 적용받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라면 배제 규정이 있겠구나 하고 외우면 되겠죠. 자, 이걸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배제 규정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래준다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대도는 건방대지. 큰 도동은 건방져요. 대도는 건방대지. 그러면 거기에 보면 3번의 건축법 적용 지역의 두 번째 건축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란 말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냐.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자, 얘네들은 적용받지 않는 거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대지와 도로 관계는 만약에 요게 대지다, 도로다 그러면 자, 요게 대지고 요게 도로다 그러면 자, 이 관계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임야대상 접해야 된다. 근데 이런 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적용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도시역 밖에는 대개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구역? 접도구역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겠고 그 다음 방화지구 안의 건축 제한. 방화지구란 건 건축물이 밀접할 때 서로 화재가 났을 때 서로 연속되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하면 여기에 보면 이 방화지구 안의 건축 제한이라는 건 적용받아요. 왜? 도시역 밖은 건폐율 용적률이 20%입니다. 100평 중에 20평 져요. 이웃집 불났다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내 집 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땅을 갖다가 분할한다. 그런데 이건 제한받는 것은 뭐냐? 개발할 때, 특히 개발할 때 짜투리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거니까
개발 전제를 하니까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도로 예정지 같은 경우에서 소위 도시군객 시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의 지정 폐지라든가 건축선에 건축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건축법에 전면적이 있고 일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특례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뭐가 있더라? 특례가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특례가 있는 걸 보니까 리모델링, 자, 지금 리모델링 하겠다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 쉬운, 용이한, 용이 쉬운, 용이란 건 쉬운이죠. 이 용이한 구조로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면 처음서부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조 높이, 용적률, 일반 높이에 대해서 1.2배 정도, 100분의 120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쉬운 구조로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 때문에 타법을 갖다 적용받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법 때문에. 그 타법이라는 것은 민법 제244조 1항 상린관계 중에 터파기 규정 적용받지 않고, 그다음 하수도법, 옛날로 보면 이제 정화조에 관한 사항인데 이 하수도법 개인 하수시설 처리에 관한 38조 적용받지 않더라 볼 수 있습니다. 정화조에 관한 사항 건축법이 더 먼저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뭐가 있냐면 용도 변경과 건축법의 적용 범위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그 밖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있겠고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개정을 했어요. 이 분야가. 그래서 그 분야는 개정됐다고 옆에다 좀 써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중앙, 시도, 지방 그랬는데 다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개정을 쓰시고, 다만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이건 머릿속에 인식을 하세요. 외우지는 마시고 인식하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려고 그래. 집을 지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설계를 갖다 의뢰했어요. 누구한테? 건축사한테. 그리고 그 설계 비용을 갖다가 여기 건축주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할 건축사인데, 자, 자네 내가 이거 설계를 할 때 나중에 내가 사용검사 끝나면 설계 비용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차일피일 여기 사용 승인을 갖다가 가서 받을 땐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주지 않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거기에 대한 건축 관계자하고 관계에서 건축주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여기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에 보니까 내 건물이 있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 터파기를 합니다. 그 건물에 의해서 크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크랙이. 근데 여기 보면 이쪽에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주민이 피해 볼 수도 있고, 거꾸로 이웃집이 건축법에 따라 내 건물이 크랙 갈 수도 있죠. 그건 가서 보니까 여기 하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나 이 건축과 터파기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서로 분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근 주민 간이라든가 그 밖에 관계 전문가 간에 또 관계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자. 이쪽에 이번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갖다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 관할, 소위 위원회 이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보면 5번에 보면 분쟁 절차가 있을 거예요. 자, 걷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분쟁 절차. 그러면 조정이 있고 재정이 있는데, 조정은 대개 이제 당사자 간의 사이에서 하도록 되는데, 재정은 전문가한테 맡겨라 하는 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조정은 당사자 1명 이상이 하면 되고, 재정은 당사자 합의로 하는 겁니다.
다음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신청 받으면 얼마 내에 해줘야 될 거냐? 빨라졌어요. 60일 내에. 그 다음에 재정 신청 받았다는 이제 120일 내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부득이하면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이 있다 하는 걸 꼭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제3자 입장에 조정하잖아요. 그럼 조정안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 조정안에 대해서 작성하면 각각 당사자의 조정안을 제시하면 너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가서 수락 여부를 조정위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위는 당사자 조정을 수락했다. 그래, 조정안 좋다. 그럼 수락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회와 각 당사자 기명날인 이름 쓰고 날인하는 것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분담이란 말이 있어요. 7번에 비용 분담은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에 드는 비용 당사자 합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단 당사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라는 게 형성되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을 활성화할 거. 그러니까 종전에는 뭐가 있냐면 지방과 중앙 해가지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갖다 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일괄적으로 하나로 중앙에다 두고, 그럼 밑에는 뭘 두느냐? 소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도 있겠고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법을 개정한 중간에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교재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법 개정은 어쩔 수 없어요. 공법은 또 도중에 또 개정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큰 틀은 옛날에는 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어떤 게요? 건축위원회가 있고 같은 레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용어상과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로 내렸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니까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중앙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지방은 뭐를 갖다느냐? 민원심사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처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2장에 대해서 건축물이 건축에 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제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 자체보다도 대부분 나오면 건축 허가 절차니까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갖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건축 허가라는 용어를 갖다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기 위한 절차, 대상, 이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축 허가라는 것은 안전 때문에,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때문에 금지시켜놨죠. 금지를 풀어준 걸 뭐랬어요? 허가라 했죠. 그래서 이건 명령적 행위입니다. 또 법이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 기속행위입니다. 또 이거는 적법 요건이야. 위반했더라도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있죠. 그럼 거래 대상이 되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가져가면서 건축물은 대물적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하면 그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이중효과적 행위다 볼 수 있겠고, 자, 그 내용이 우리 건축 허가의 의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건 뭐냐?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있냐면 허가 대상이 있겠고 신고 대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가설 건축물이 있다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이렇게 도식화해주고 나가서 교재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누가 있어야 될 것이냐?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건축주가. 그 요 사람이 건축과
대수선, 이게 바로 행위입니다. 이걸 하고자 한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까 그랬을 때 건축 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건축 관계자라는 소리가 누구냐 그래준다면, 건축 관계자가 누구냐 그래준다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건축 관계자 하면 누구 생각나겠어요? 자, 우리가 건축 관계자. 그럼 여기 보면 건축주가 있겠고, 설계자가 있겠고, 시공자가 있겠고, 감리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예, 표준 계약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는 누가 하는 거냐? 건축사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축사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전 입지 규모, 사전 입지 규모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입지 결정해줬다. 그러면 가서 건축하면 3년 내, 2년이 기점이 되겠죠. 자, 뭐 할 수 있냐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전 결정을 갖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년 내 안 하면 이 사전 입지 규모 결정 신청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겠고. 다음, 여기 허가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 했다 하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 허가권자가 있어요. 이 허가권자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있겠고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냐? 자란말스케예요. 자, 자는 어디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들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는, 그들은 행정시장이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일반 시장, 군수가 있겠고 구청장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원칙적인 허가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특별시장이 있습니다. 광역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는데요. 요 의미를 보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하는 것은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이냐 하는 걸 갖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의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뭐라 했어요? 21층 이상 대통령이 정한 규모라 했죠. 그럼 이건 대개 어떤 경우를 쓰면 21층 이상이라든가 층수는 21층 이상. 그 다음 연면적 합계가 있잖아요. 그죠? 연면적 합계는 우리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이제 또 뒤에서 볼 수 있겠지만 공장이나 창고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그런 경우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구청장이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허가권자가 있겠고요. 그 중에 여기 시장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군수가 만약에 이런 규모라든가 기타 정한 법적 사유가 있다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다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전 승인 받아요. 자, 여기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협의가 있습니다. 협의는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에서 협의라도 돼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죠. 그 다음 나가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줘요. 처리해 주는데 제일 먼저 기분 나쁜데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 거부는 당연히 위법하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위법하면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적법한데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적법한데 거부하게 되면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허가를 해줍니다. 자, 허가인데 허가를 갖다가 가름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신고가 있어요. 허가 가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보다는
허가가 그러면 신고 그만큼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됐든 얘가 됐든 뭐가 되느냐, 허가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착수. 그러면 가서 착공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1년 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했다 하는 경우가 있겠고 공장 같은 건 3년 내 하는데 농지 전용해서 공장을 하면 2년 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만약에 안 했다, 착공하지 않았다, 여기는 취소해야 한다, must입니다. 근데 이쪽은 1년 내 안 하면 그 효력 자체가 실효가 돼요.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다음에 보면 허가받았다든가 허가 자체를 갖다 제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착공 자체를 갖다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은 몇 년 내에 할 수 있냐면 2년 제한하고 플러스 1에 한해서 1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착공하게 되면 이제 뭐가 돼야 될 거냐, 여기 시공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감리가 들어가겠죠. 감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이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용 승인. 그럼 사용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허가권자한테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겠고, 또 여기에 따라서 조건 물어붙일 수도 있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 승인 받았으면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필요해요.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당연히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할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 절차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의 관점에 보면 뭐가 있느냐?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먼저 나오죠. 자, 그걸 갖다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자, 여기 보니까 신고 대상을 꼭 좀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럼 신고 대상이 거기 2에 신고, 건축 신고 대상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내용량이 참 많죠. 그럼 이 내용량이 많을 때는 이걸 다 공부하면 참 어렵죠. 그래서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최소한 건축법에는 이해도 하지만 암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가서 남성들 군대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바닥하면 바로 긴다고 생각했어요. 바닥하면 바닥면적 합계는 85제부터 이하에 긴다는 건 증축, 개축, 재축, 신축과 대수는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병장 하면 100바퀴 돌 생각. 자,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별이 3개 보여요. 그래서 3m 이내 증축,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한 것을 조례가 정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헐떡거릴 때 오익공장이 생각나요. 오익공장. 자, 이건 가서 상점도 아니고 자, 우리가 갔을 때 상가도 아니고 오익공장. 자, 2층 이하로서 바닥면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동시효권 오익 공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가서 신고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먹으니까 한이 맺히죠. 농사를 재요. 농사, 축사, 버섯집에서 하면 400입니다. 걷다가 창고에 절반만 채우면 돼. 절반 얼마? 200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농사지는 어디 가서 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바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빼놓고 잘 사는 빼놓고 이런 데서 뭘 하겠어요? 대순하겠죠. 그래서 규모를 작게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자, 우리가 뭐라 쓰면 3층 미만이고 동시역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자,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신고로서 허가 가름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시험 문제 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한 장 넘겨보면 뭐가 있느냐?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그럼 여기 가설 건축물이다 그랬는데 가설 건축물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사항이 있겠고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허가받는 사항이 있겠고 신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자, 이거 허가받아야 되는데 신청했다면요. 반드시 허가를 갖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허가 대상인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 있는 것으로서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허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존치 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고 때로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화될 수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의계획민의법률에 단계별 집행계획 있잖아요. 거기 적합하게 됐고 개발행위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4층 이상이면 안 되는 3층 이하라는 얘기죠. 또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 안 되겠고 또 나가서 전기가스 같은 걸 공급해서도 안 되겠고 분양 목적에 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에 주독되어 있습니다. 그 이 도시군객시설 외의 것은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얘도 존치기간은 3년으로서 원칙적으로 되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년으로서 3년이 됐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이나 다 몇 년으로 다 개정됐다 보시면 3년으로 개정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럼 이건 뭐가 있느냐? 우리가 흥행이라든가 또 공사이용이라든가 재해 복구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신고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존치기간이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면 3년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3년. 그럼 3년 만료를 기점으로 할 때 만료일 30일 전에 가서 통지해줘요. 누가? 여기 있는 허가해줬던 이 시장군수청장이 통지해줘요. 당신 그거 연장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쓸 거냐? 없앨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공장을 제외하고는 허가 대상은 가서 만료 14일 전에 가서 허가 신청하면 되겠고 신고 대상은 만료 7일 전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바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다. 볼 수 있겠고요. 또 가설 건축물 하게 되면 그 가설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치하도록 돼 있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이제 건축 관련 입지 및 규모 사전 결정 저기 있는 절차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것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잠시 후에 보고 거기서 안 되면 다시 저 절차를 연상을 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